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번듯한 내 집도 한 채 있습니다. 나라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도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저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꺼진 TV 화면을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까요? 분명히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고 자식 얼굴 보기가 무서워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평범했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벼랑 끝까지 밀려났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내린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연 저는 그나마 남은 집 한 채까지 전부 잃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았을까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저 자식 맞긴 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청주 시내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37살. 아들놈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루 종일 하천 가공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하던 시절에도 저는 자식 앞에서 단 한 번도 기를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들의 서슬펄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친구 부모들은 사업한다고 하면 집도 담보 잡아서 도와주고 어떻게든 길을 열어준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을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 5천만 원이 발목을 잡아서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매달 이자만 내느라 피가 마른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퇴직하고 남은 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 한 채랑 아내와 제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쳐서 300만 원 남짓인데 말이죠. 우리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녀가 우리도 여력이 없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희 씨도 평생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복대 없이는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처지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이 더 화가 났나 봅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더군요. 여력이 없긴 왜 없어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 이거 담보로 조금만 융자 받아주면 저 살 수 있다니까요. 부모운도 없지.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쾅 소리가 났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거실 불빛이 반사되는데 그게 꼭 제 신세 같더라고요. 평생을 하청 기업 생산직으로 몸바쳐 일했습니다. 남들 쉴 때 잔업하고 특근하며 악착같이 모아서 이 집 하나 마련했죠.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기름 냄새 맡으며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그 자식이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저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단순히 아들의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믿고 있었던 3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이 숨어 있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68세. 김근수.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처절한 기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제 실수를 반면 교사 여러분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건 눅눅한 기름 냄새입니다. 청주 외곽에 있는 자동차 부품 하청 기업에서만 무려 35년을 일했거든요. 남들은 대기업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을지 몰라도 저는 그곳에서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작업복을 입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쇠덩이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어올리고 내리는 일이었죠. 그때는 제가 강철로 만든 로봇인 줄 알았어요.
조금 아프면 파스 한 장 붙이고 퇴근길에 소주 한 잔 마시면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요? 당신 걷는 게 예전 같지 않아? 아내 정혜 씨가 아침마다 제 뒷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내뱉던 말입니다. 정혜 씨도 유치원 선생님으로 평생을 아이들과 씨름하며 살았거든요. 조그만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지냈으니 아내 역시 몸이 성할 리 없었죠. 하지만 저희 둘 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미천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늦었더라고요. 60대 중반이 되던 해,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육이 뭉쳤겠거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발가락 끝에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가리키며 혀를 차더군요. 김근수 씨, 이 상태로 어떻게 버티셨어요? 4번, 5번. 척추뼈 사이 연골이 다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길로 수술대에 올랐고 제 인생의 일막은 그렇게 강제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 금조로 조금 더 챙겨주긴 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평생 일하던 공장을 도망치듯 나오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제 손에는 3억 5천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와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허리 디스크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집에 누워있는 동안 아내 정혜 씨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제 수발을 들려 유치원 퇴직하고 집안일 하랴 무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아내도 저와 똑같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거실에 복대를 차고 누워있는데 서로 얼굴만 봐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몸을 혹사했을까요? 아내가 천장을 보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가슴바닥에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가장 무서웠던 건 통증보다 경제적인 공포였어요. 직장 다닐 때는 꼬박꼬박 350만 원 넘게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둘이 합쳐서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애들 다 키웠고 집도 있으니 300만 원이면 둘이 입에 풀칠은 하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서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몸이 아픈 상태로 받는 300만 원은 월급쟁이 시절의 300만 원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멍이 여기저기서 뻥뻥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과 재활치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젊을 때 들어둔 보험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갱신형이라 보험료는 껑충 뛰었고 막상 혜택을 받으려니 제외되는 항목은 왜 그리도 많은지 병원 한번 다녀오면 하루 일당만큼의 돈이 우습게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계산했던 노후 생활비에는 간병과 노화라는 변수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견뎠습니다. 아들 민혁이한테 집만 대지 말자. 이게 저희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아들이 청주 시내에 작게 중국집을 열었을 때 저희 부부는 남은 삼짓돈을 다 털어줬습니다. 우리는 연금 나오니까 걱정 마라. 내 사업이나 번듯하게 성공시켜 큰 소리치며 아들을 응원했죠. 하지만 그때 그 선택이 저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가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내 몸 하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자식 일까지 꼬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 이번 달엔 손님이 좀 늘었어요라고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 소박한 소식 하나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거대한 파도 말입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 뒤에 가려진 진실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아서 애써 눈을 감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300만 원으로 꾸려가느니 위태로운 평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연금 300만 원으로 피말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아들놈 가게가 좀 나아진다는 소리.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눈녹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청주 시내 나가는 버스비를 아껴서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아들 민여이의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짜장 냄새와 억 부딪히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 아버지,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그동안 장사가 안 돼서 얼굴이 반쪽이 됐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색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홀에는 손님이 3테이블이나 차 있었고 배달 주문 벨소리도 쉬지 않고 올려댔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히더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탕수육과 짜장면을 내왔습니다. 요즘 근처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생겨서 그런지 점심때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젓가락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정희 씨는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서 짜장면을 비비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병원비 아끼고 마트 떨리 채소 사 먹으며 버틴 보람이 여기 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굶어도 자식 입에 기름진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법이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 잘 되는 소식이 노후의 어떤 보약보다 낫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계산대 밑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 줬습니다. 이거 용돈하세요. 제가 더 많이 들려야 하는데 일단 이것만 가져가세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아들은 끝내 제 주머니에 그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10,000원짜리 식장을 몇 번이나 만져봤는지 모릅니다. 2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였고 우리 부부의 고생이 끝났다는 신호탄이었죠. 여보, 이제 우리 실손 보험료 내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민혁이가 저렇게 씩씩하게 일하니까 조만간 대출도 다 갚겠죠. 아내 정희 씨가 창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 둘씩 처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아내의 물리치료를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아깝다고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던 병원을 이제는 제대로 다녀보자고 약속했죠. 또 아들이 준 용돈에 저희 연금을 조금 보태서 고생하는 아들. 가게에 보탬이 들 만한 지원금 정보도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민혁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금방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아내의 제안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들이 처음 가게를 낼 때 받은 창업대출 5천만 원이 늘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다 미어졌습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 300만 원 중 일부를 아예 아들 대출 이자로 자동이 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병인가 봅니다. 분명히 우리도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차고 있고 매달 고정 지출 메우기도 벅찬 처지인데
자식이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니 내 몸 돌볼 생각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더 퍼줄까 그 궁리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청주 24평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한참 동안 만져봤습니다. 이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아들 빚만이라도 청산해주면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홀가분하게 일할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우리 아들 가게 손님이 많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씨 아들은 요즘 장사 잘 된다며 좋겠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35년 생산직 인생 허리 디스크로 무너진 자부심이 아들의 성공으로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죠. 여보, 우리 다음 달엔 민혁이 가게 가서 갈비라도 좀 사줍시다. 해가 너무 말랐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연금 나오는 날 맞춰서 장 좀 봅시다. 이번엔 당신 좋아하는 고기도 좀 사고요. 우리는 마치 모든 위기가 끝난 것처럼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도 아픈 허리의 통증도 그 희망이라는 마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모습만큼 부모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그 눈먼 사랑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저는 그때 제 주머니 속 10만 원의 무게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며 저희 부부의 일상에도 모처럼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에는 숨통을 조이는 밧줄 같더니 마음이 편해지니까 또 그럭저럭 살만한 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 1만 원에 벌벌 떨던 제가 마트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한 팩을 장바구니에 툭 던져 넣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는 오랜만에 온천이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당신 허리도 자꾸 쑤신다는데 제가 먼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처음엔 돈 아깝게 무슨 온천이에요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큰맘 먹고 청주 근처에 있는 작은 온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35년 공장 생활의 피로와 퇴직 후의 불안감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자식 안 굶고 우리 두 사람 아프면 병원 갈 정도는 되니까.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로 노후 고민이 다 해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해결이 아니라 잠깐 찾아온 착시 현상이었을 뿐이었죠. 온천을 다녀온 뒤로 저는 그동안 미뤄뒀던 연금 수령액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고 아내의 실손 보험 보장 범위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저희의 상황을 보더니 지금 수준이면 큰 병만 아니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 저는 정말로 이제 남은 생은 꽃길만 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자 대출 이자도 아들이 직접 잘 챙기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저희가 보태줄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제 고생 끝났구나. 다 해결됐구나 싶어서 마음을 턱 놓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 무렵 저는 동네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돈 없어서 커피 한 잔 못 사는 게 부끄러워 피했었는데 아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친구들에게 밥도 한 끼 사고 커피도 대접했습니다. 김씨 아들이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며 좋겠어.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며 어깨가 으스해지는 기분. 그게 제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하게 웃고
내일은 또 어떤 맛있는 걸 해먹을, 가게 보증금은 이미 다 날아갔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대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 조금만 받으면 그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어요. 제가 죽어라 이래서 매달 이자랑 원금 다 갚을게요. 제발요, 아버지.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청 공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35년을 버틴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이 집마저 흔들리면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와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절대 안 돼요. 내 어머니 병원비도 없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담보로 또 빚을 내니?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던 눈의 원망과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도 집이 더 중요하세요?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데 어머니 병원비도 그 대출 받으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만 피우시냐고요? 병원 복도에 아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죠. 그때 병실 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아내 정혜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혁이 저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냥 집이라도 아내는 그 와중에도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본인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아들이 길바닥에 나왔는 건 차마 못 보겠다는 거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집 넘어가면 우리 둘은 어디로 가라고. 민혁아, 너도 들어. 애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복병이 또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아들이 제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작성했던 그 연대보증 서류가 단순히 가게 계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 명의를 교묘하게 이용했더라고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근수 씨 본인 맞으시죠? 아드님 대출권으로 자산가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이 자식의 실수 때문에 모래성처럼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비상구 계단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8살 먹은 늙은 아비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우는 것뿐이라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막상 겪어보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병원비 독촉은 매일 아침마다 휴대폰 문자로 날아왔고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 앞까지 찾아와 저를 압박했습니다. 영감님, 아들 살리고 싶으면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아드님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험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병원 매점에서 죽 사먹고 아내 기저귀 사는데도 모자랐으니까요.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아들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버리고 우리 부부만이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병든 아내를 위해 집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선 아들을 위해 마지막 도박을 해야 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처절했던 그 밤 저는 결국 도장을 찾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도장을 찍으러 가던 날 만난 뜻밖의 진실 말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가 믿어온 모든 세상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숨기고 있었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비밀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위해 아파트 담보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가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자취방에 들러 챙길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려 했죠. 아들은 은행에 먼저가 있겠다며 서둘러 나간 뒤였고,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장부라도 들어있나 싶어 열어본 그 가방 안에는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기괴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일수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사채업자들의 이름이 적힌 차용증들이 수십 장이었죠.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망한 건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는 비트코인지 주식인지 아는 해외 투자 사이트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아들은 가게가 조금 힘들어지자 한탕해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손님들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낸 그 귀한 돈들을 몽땅 도박 같은 투자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가게 월세가 6개월 밀리는 동안에도 아들은 PC방에 앉아 숫자가 오르내리는 화면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천벌 받을 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300만 원 연금 중에 50만 원을 떼어 보내주려고 마트 마감 시간에 1,000원짜리 콩나물을 깎으며 살았는데 그 금쪽 같은 돈을 정체 모를 숫자에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인생 35년의 기름대가 아들의 손가락 몇 번 움직임에 증발해버린 기분이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가 이 녀석을 위해 집까지 팔려고 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 정혜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김근수 보호자님, 최정희 환자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내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전조 증상까지 보인다고 하더군요.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에 아픈 건 죄가 된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하루 간병비 15만 원에 중환자실 2번비 비급여 치료비까지 병원 업무가에서는 밀린 정상금 8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치료가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완곡하게 전해왔습니다. 제 수중에 남은 건 이번 달 국민연금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텅 빈 통장뿐인데 말이죠.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네? 아내의 야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 한 방울을 힘겹게 흘리더군요. 그때 병원 복도 저 끝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에 왜 안 왔냐며 따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희 가방에 있는 게 다 뭐야? 이게 다 내가 말한 사업 자금이었냐? 복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그까지 중국집에서 언제 그 빚 다 갚고 효도하냐고요? 아버지 지금 이게 중요해요?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저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죽는다니까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병원 복도에서 아비와 자식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이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희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자식을 지키겠다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순간 우리 부부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요.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아들의 빈이자로 다 나갈 것이고 아픈 아내는 요양병원은 커녕 차가운 방에서 진통제한 알 없이 버텨야 할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거든요. 아들은 제 결연한 눈빛을 보더니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제 이름은 윤기만입니다. 올해 69이 되었고 경기도 남양주 작은 빌라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매달 딱 하나의 입금 내역이 찍힙니다. 국민연금 87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아파트 한 채도 없습니다.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디지털 인쇄 시대에 밀려 가게 문을 닫고 나니 남은 건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어디 가볼까, 뭘 먹어볼까 하는 생각에 이불을 걷어차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 동네에 사는 형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 형님 이름은 오상봉 씨입니다. 올해 72. 한때 중견 건설회사 이사까지 오른 분이셨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 한 채, 용인의 토지, 거기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가진 자산이 좋기 15억은 됩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230만 원이 나옵니다. 주변에서는 그분이 은퇴자 중 최고의 노후를 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그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만아, 나 요즘 숨이 막혀 죽겠다. 매일 밤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아. 잠도 못 자고.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15억이 있는 사람이 왜 숨이 막히는 걸까요? 87만 원으로 사는 제가 왜 그분보다 더 가볍게 숨을 쉬는 걸까요? 그 역설의 정체를 오늘 제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3년 동안 직접 겪어보고 또 제 주변 수십 명의 시니어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발견한 노후를 진짜 지배하는 것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밤 잠자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6시에 일어나 기계 돌리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제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침이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전세 보증금 빼면 손에 쥐어진 현금이 3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거기서 가게 정리하면서 진 빚까지 갚고 나니 결국 남은 건 진짜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까지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동생한테 손을 벌릴까? 아들한테 기댈까? 생각하다가 밤새 잠을 못 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새벽에 일어나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게 옆에서 저와 함께 일한 사람인데 60이 넘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욕심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그냥 무언가가 어깨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그 감각. 처음엔 그게 체념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포기하는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가게가 있을 때 저는 항상 무언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단골 거래처를 지켜야 하고, 직원들 월급을 지켜야 하고, 가게 임대료를 지켜야 하고, 은행 대출 이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매달 첫째 날이 공포였습니다. 나가야 할 돈이 산처럼 쌓여 있고, 들어올 돈은 확신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30년 동안 제 몸속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 긴장이 사라지는데 실제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나가야 할 고정 지출이 딱 하나, 전세 관리비 정도뿐이었으니까요. 연금 87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면 빠듯하지만 두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만 쓰면 충분하기도 했습니다. 오상봉 형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님이 숨이 막힌다고 했을 때 저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집에 한번 놀러 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형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의 하루가 저보다 훨씬 더 빡빡하고 제 통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제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형님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로 55만 원을 냅니다. 여기에 용인 토지 재산세가 분기마다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연말마다 형님 부부의 잠을 앗아갑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연금을 합산해 지역가입자로 책정되어 부부 합산 62만 원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즉 아파트 수리비, 토지 관련 법무사 비용, 금융자산관리 수수료까지 더하면 형님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기본 150만 원 이상이 세금과 유지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에게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강남 아파트가 좁다며 이사를 권합니다. 동생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합니다. 형님이 가진 15억이라는 자산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자원이었습니다. 그 자원을 나눠줘야 할 것 같은 압박, 그 압박을 거절해야 할 것 같은 미안함, 그 미안함에서 오는 불면증. 형님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고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고민 안에. 저는 그날 형님 집에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이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게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게 많아질수록 불안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 저는 87만 원짜리 삶 안에서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바닥에는 묘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낭만적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면 뭐가 자유냐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가게를 처음 정리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절대 손 벌리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대출 갚으랴, 아이 학원비 대랴 허리가 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다짐 하나가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손 벌릴 생각이 없으니 반대로 아들한테 뭔가 기대도 없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실망이 없으니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상봉 형님은 달랐습니다. 형님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보증금을 대줬고 작은 딸 유학 비용을 댔고 손자 영어 유치원비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힘들면 애들이 챙겨주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명절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형님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 큰아들은 카톡으로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형님은 그날 제게 전화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만 잡고 있었습니다. 돈을 준 것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에 영수증을 기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아들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반찬을 싸 들고 옵니다.
그 반찬이 저에게는 형님의 아파트보다 더 값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달 87만 원 안에서 씁니다. 처음엔 정말 빡빡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 돈으로 사냐고 친구들은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방법이 생겼습니다. 외식을 거의 안 합니다. 대신 집에서 요리를 즐깁니다. 저는 퇴직 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교실이 월 2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3개월을 배웠더니 이제 웬만한 음식은 집에서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보다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이 더 맛있다는 걸 69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예전엔 자동차가 없다는 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다 보니 풍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걸어 다니다 보니 내 몸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상봉 형님처럼 세금 낼 자산이 없으니 형님이 낼 필요 없는 재산세, 종부세, 높은 건강보험료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니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구조 안에서 가진 게 없을수록 고정지출이 적어지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알게 된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중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건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분명 더 많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오히려 삶의 무게를 늘린다면 그 돈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3년을 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남양주 우리 빌라 한층 위에 사는 강신택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을 하다 퇴직했고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1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부부 합산하면 280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예전에 팔고 지금은 전세로 사시는데 은행에 여유자금으로 7억 원이 있습니다. 강 씨는 그 7억 원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들 줄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연금 안에서만 씁니다. 280만 원으로 두 분이 사시는데 강 씨는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연금 280만 원에 7억이나 있으면서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강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부터 봅니다. 부동산 뉴스, 금리 뉴스, 세금 관련 뉴스. 7억이 있으니 금리 하나 변해도 이자가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매일 계산합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집을 좀 넓혀야 할 것 같은데요. 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유산으로 남겨두려 했는데 지금 당장 달라는 건지 아닌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저녁엔 은행 통장을 확인합니다. 이자가 어떻게 들어왔나, 세금이 또 얼마나 빠져나갔나. 자러 가기 전엔 7억을 좀 더 안전한 상품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게 강 씨의 하루입니다. 저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끓입니다. 드립 커피 도구를 하나 샀는데 중고로 2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하루 시작의 작은 의식이 됐습니다. 오전엔 근처 산자락을 30분 정도 걷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오후엔 아내와 마트를 갑니다.
오늘 뭐 먹고 싶냐고 아내한테 물어보는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중 제일 좋은 순간입니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통장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25일에 연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아는데 굳이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 씨처럼 지킬 7억이 없으니 잃을 것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유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친구 이덕수한테 했더니 덕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하나, 근데 그건 네가 애초에 기대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처음부터 없었으면 없는 게 당연하지. 있다가 없어지면 더 힘든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없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없어서 자유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사람이 그 있음의 무게에 짓눌려 정작 살아있는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상봉 형님과 강신택 씨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산 유지 비용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금융 자산이 있으면 이자 소득세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와 유지비가 나옵니다. 이 고정 지출은 자산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아도 유지비로 100만 원이 나간다면 실제 생활 가능한 돈은 100만 원입니다. 반면 연금 87만 원이라도 유지비가 10만 원이라면 실제 생활 가능한 돈은 77만 원입니다. 표면 숫자의 차이는 113만 원이지만 실제 여유자금 차이는 23만 원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의 압박입니다. 자산이 크면 그 자산을 둘러싼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따라옵니다. 자식들의 눈, 형제들의 기대, 지인들의 부탁. 그것을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압박,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죄책감. 이게 매일 쌓이면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셋째는 상실 공포입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수익이 줄어듭니다. 자산이 많다는 것은 매일 그 자산을 지켜야 하는 긴장 속에서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물론 제 삶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병원비가 부담스럽고 오래된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막막합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그달은 좀 긴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고장난 냉장고 하나를 중고로 구하면 해결되고 병원비는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난방비는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반면 형님의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돈을 달라는 문제,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이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남양주 빌라로 이사 온 첫 해에 동네에서 가장 친해진 분이 있습니다. 조동석 씨, 올해 75입니다. 농협에서 30년 일하다 퇴직하신 분인데 연금이 1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집은 이 동네에서 작은 빌라를 전세로 사시는데 모아둔 돈은 4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석 씨는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쁘게 사시는 분입니다. 월화는 경로당에서 당구를 가르치십니다. 수요일엔 손자를 봐주십니다. 목요일엔 걷기 동호회에 나가시고 금요일엔 텃밭을 가꾸십니다.
주말엔 딸 집에 가서 외손주랑 노십니다. 매달 말엔 연금으로 동네 독거노인 몇 분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적은 돈이지만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는 겁니다. 동석 씨의 얼굴에서 저는 걱정을 보기 어렵습니다. 만나면 항상 웃고 있고 무슨 이야기든 재미있게 하십니다. 딱 한 번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한 씨, 나는 솔직히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쉬움은 없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그게 진짜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상봉 형님은 15억을 가졌지만 늘 불안하고 조동석 씨는 4천만 원밖에 없지만 항상 당당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이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금 흐름이냐, 자산 방어냐의 차이입니다. 동석 씨는 들어오는 돈을 쓰며 삽니다. 형님은 쌓아놓은 돈을 지키며 삽니다. 현금 흐름으로 사는 사람은 이번 달 들어온 돈이 이번 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다음 달에 또 들어올 돈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매달 새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자산 방어로 사는 사람은 쌓아둔 돈이 얼마인지가 삶의 척도가 됩니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게 두렵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매달 지키기만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전환하는 것. 은행 통장에 묶여있는 돈이 매달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흐름이 될 때, 비로소 그 돈은 진짜 가치를 갖습니다. 오상봉 형님과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형님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리라는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매달 내 생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상당한 현금이 들어옵니다. 용인 토지는 매각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종신형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정해진 돈이 나옵니다. 그 흐름이 생기면 형님은 자산을 지키는 긴장에서 벗어나 매달 들어오는 돈을 쓰는 자유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자식들한테 집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 더 부담 아닐까요? 형님이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이 진짜 유산 아닐까요? 형님은 그날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매달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숫자로만 찍혀 있나요?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만 찍혀 있는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과 그 숫자가 줄어들까봐 쓰지 못하는 박탈감을 매일 만들어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달 자기 삶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가게를 닫고 처음 맞이한 겨울이었습니다. 현금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우는 거. 그때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내가 거기 갈 처지가 됐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거기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다가 이제 쉬는 사람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거기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생전 처음 배운 바둑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계속 졌습니다. 3달째 됐을 때 처음으로 한 판을 이겼는데 상대가 76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잘 뒀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줬을 때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해냈다는 기분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게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오늘 이긴 바둑 한 판이 노후를 노후답게 만든다는 것. 복지관에 나가면서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갈 곳이 생겼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달 87만 원으로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현실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루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오상공 형님은 복지관 같은 곳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면 남들이 뭐라 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형님은 아직도 과거의 직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 이사 출신이 동네 복지관에 나가면 체면이 안 선다는 거죠. 그 체면이 형님의 하루를 좁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줄이고 결국 고독의 방 안에 형님을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면을 버린 대신 사람을 얻었습니다. 형님은 체면을 지킨 대신 사람을 잃었습니다. 낮은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억 단위 자산가보다 마음 편히 사는 이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지킬 것이 적으니 불안이 적습니다. 자산이 크면 클수록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금, 유지비, 자식의 요구, 관리 문제. 이 모든 것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낮은 연금으로 사는 사람은 지킬 것 자체가 작으니 그 스트레스도 작습니다. 둘째, 기대가 낮으니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반찬 한 통을 들고 왔을 때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내가 해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진심으로 맛있습니다. 기대의 크기가 행복의 기준선을 정합니다. 기대가 낮으면 기준선이 낮고 낮은 기준선 위의 모든 것이 행복이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물려줄 자산이 없으니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오늘 어디 갈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을 사는 사람의 하루는 충실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돈을 모을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구체적인 불편들이 있습니다. 이가 아픈데 치과에 가기 망설여집니다. 오래된 세탁기가 좀 이상한데 고쳐야 할지 새로 사야 할지 계속 고민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그 자산이 미래의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지금의 당신 삶을 옥죄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죄입니다. 오상봉 형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형님은 요즘 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김하나, 나 대치동 아파트 주택연금 신청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왠지 울컥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결단을 내렸을까? 형님 말로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니
매달 130만 원이 추가로 나오게 됐고, 기존 연금까지 합치면 이제 360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 내고 나서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밤잠을 편히 잤다고 했습니다. 형님아, 어때요? 형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야, 이상하다. 돈 덜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더 편해. 그 한마디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돈이 덜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더 편하다. 이건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5억이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걱정한다면 그 5억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연금 90만 원이라도 매달 넉넉한 마음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유한 노후입니다. 지킬 것이 적은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기대가 낮은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을 사는 삶이 얼마나 충실한지, 저는 69에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사고 계십니까? 억 단위 자산을 지키는 삶인가요? 아니면 오늘 들어온 돈으로 오늘을 사는 삶인가요? 그 두 삶 중 어느 쪽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저처럼 가볍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